네, 저는 애트리 연구원이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페블러스를 창업해서 공동 창업자로 지금 페블러스라는 AI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제 막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 준비하고 있다는 단계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선배로서 해드릴 말씀이 있다면 나중에 질문 시간에 어떤 질문이든 주시면 조언, 저의 사례, 경험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연은 숨겨진 데이터, 숨겨진 공간에서 데이터를 감각하다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그 의미, 정의를 내린 한 문장이 있는데요. 빠르게 캐치가 가능하신가요?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굽니까? 네, 스티븐 호킹. 그러면 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문자를 읽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지능 행위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자가 아닌 기호를 읽어내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능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데, 챗GPT한테 이거 넣어주면 어떻게 읽을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도리도리 하시는데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얘 엄청 잘합니다. 챗GPT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게 뭐라고 했죠? 리트스피크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정확하게 영어로 알려주고 한국말로 해석까지 해줍니다. 0.1초도 안 걸리죠. 요즘 이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챗GPT가 적어도 그 기호를 읽어내는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다. 오늘 숨겨진 차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고,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생각의 기원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라면 인간 생각은 협력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클 토마셀로라는 영장류학자가 인간, 침팬지, 오랑우탄, 보노보 등등 우리와 같은 영장류들 지능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았을 때 인간만이 협력적인 기반에서 지능을 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트리에 있었을 때 애트리 동료들과 경학습 입문서를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여러 데이터 과학자들과 함께 데이터 과학자 원칙이라는 책의 공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 9명의 저자가 있었고요. 제가 첫 번째 1저자로 간택이 되어서 여기 책등에 보면은 제 이름만 써있는 명예를 누릴 수 있었는데 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에 데이터 과학자로서 현업에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저는 이 책에서 데이터라기보다는 우리가 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가 실험한 내용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될과학 그 채널에 램비팅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게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한 서너 시간 라이브로 하는 거거든요. 그 램비팅 코너에서 제가 1000개의 뇌란 책을 해설 강연을 했었습니다. 1000개의 뇌는 앞부분 절반은 뇌과학이고요. 뒷부분 절반은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들으시지만 뇌과학에 대한 내용은 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 뇌과학 파트를 좀 해설하는 강의를 했었고, 지금 조회수 지금 아마 들어가 보면 10만 회는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라이브가 엄청 재밌었는데 그 재밌는 부분은 다 편집을 하고 제가 강의한 부분만 2편으로 나눠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님하고 촬영을 했었고, YTN 과학토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가수 이현우 님이 MC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얘기 하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게 맥락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재밌는 그 자막들만 쭉 말이 되게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했었고,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2차원, 3차원 이렇게 공간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만들면서 차원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쳐봤을 때 좀 약간 의외였습니다. 좀 놀랐어요. 치수를 말하는 것이었었어? 우리가 뭐 테이블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박스를 사거나 침대를 사거나 할 때 가로 세로 높이 그 치수를 재야 되잖아요. 그게 디멘전인 거예요. 그럼 디멘전이라는 게 단지 차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치수라는 의미가 있다는데 근데 우리가 데이터 과학에서 얘기하는 디멘전, 차원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죠.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특징들의 개수, 그게 차원이잖아요. 그게 곧 치수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치수라는 그 숫자 값들을 3차원의 공간 혹은 치수가 10개라면 10차원의 공간에 한 점으로 매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10차원의 공간에 10차원의 디멘전에 어떤 한 점으로 어떤 하나의 침대, 하나의 상자, 그런 것들을 매핑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다차원의 공간에 어떤 비정형의 물체들, 그런 특징들을 점으로 벡터로 매핑해서 그 벡터를 가지고 노는 게 인공지능의 기술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차원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상상하는 것 혹은 유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같이 풀어보실까요? 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뭔지 아세요? 와, 정확합니다. 유전자를 촬영한 X선 회절 영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 한 번에 맞춘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게 DNA 나선형 구조를 촬영한 건데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 2차원 그림에서 이 3차원 구조를 상상했다는 것만으로도 노벨상을 받았죠. 왓슨과 크릭이. 이 논문이 왓슨과 크릭의 논문인데 길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 그림 있는 데까지 그냥 한 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논문이에요. 여기는 뭐 실제로 나선형 구조라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나선형 구조일 것 같다라는 추론, 상상, 유추만이 담겨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프란시스 크릭이 이런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을 상상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다가 좀 더 어려운 차원에 도전을 합니다. 인간의 의식이라는 연구에 또 헌신하게 되거든요. 뭐 놀라운 것을이란 책으로 나와 있는데 프란시스 크릭이 인간의 뇌의 신비, 비밀을 풀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좀 드려볼게요. 이 그림을 보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잘 안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뇌를 옆에서 본 그림이랑 너무 똑같아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아마 그린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렸을 것 같아요. 이 고양이 머리 부분에 있는 여기 이 파트가 브로카 에어리아, 베르니카 에어리아라고 부르는 인간의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리고 여기 레터럴 서커스 혹은 피쉬라고 부르는 요 라인이
저기 정확하게 드러나 있고요. 고양이 꼬리, 엉덩이에서 꼬리로 내려오는 부분에 템포럴 롭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세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머리가 이게 두개골 뼈가 둘러싸고 있어서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 뇌는 훨씬 더 조그만하겠죠.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한 1.4kg 정도 굉장히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막 잘라도 보고 들어도 보고 했기 때문에 아주 젤리 같은 느낌의 형질이었는데 혹시 그 멍게 일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해삼 멍게 할 때 그 멍게예요. 멍게 일생. 멍게가 어렸을 때는 마치 그러니까 올챙이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멍게가 조금 게을러지게 되면 땅에 발을 받고 식물처럼 살아가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되는 순간 멍게는 선택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을 최대한 끌어다 소비해야겠다 하면서 자기 뇌를 먹어버려요. 자기 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동물의 환경에 대한 다양성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뇌라는 기관을 진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멍게가 뭐 저렇게 뭐 잘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식물처럼 살아가기를 시작하면서 저 빨간 부분, 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점 소화시켜 버리죠. 이거는 약간 조크인데 사람도 똑같잖아요. 가만히 운동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뇌는 쪼그라들고 배만 나온다. 우리가 동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죠. 지금 제가 이 강연장 연단에 서 있지만 제가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더라도 삐끗 하면서 넘어질 거라는 거 저는 이미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기도 하고 안 해봐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우리 뇌라는 기관이 이 세계에 대한 모델을 충분히 잘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질 일들을 충분히 잘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인과론적인 관계까지. 그런 동물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달라지는 환경을 또 감각하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 복잡하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꼬불꼬불 생겼다 뿐이지 저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은 거의 다 같은 친구들인 거죠. 신경세포라는 것은 매우 단순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뇌라는 기관이 두개골이라는 깜깜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 뇌가 바깥 세상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데 와, 어떻게 세계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를 해내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뇌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몸에 퍼져 있는 신경계 중에 일부 밀집된 구간을 뇌라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신경계는 손끝,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신경계로부터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일들을 하고 이 뇌 안에서 처리하는 거죠. 뇌가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세계에 대한 모델을 만든다.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 학습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모델. 우리가 진짜 세계는 아니지만 그 세계에 대한 유사하게 작동하는 어떤 모형 같은 것. 모네의 해돋이라는 그림입니다. 인상주의라는 장르, 그 인상주의라는 장르의 이름을 만들어낸 그 작품인데요. 그냥 단지
물감 얼룩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이 물감 얼룩에서 우리는 주인공을 찾고 배경을 찾고 그런 일들을 뇌에서 해내는 거죠. 저 빨간 점은 태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바다에 혹은 호수에 떠있는 저 실루엣은 배를 타고 있는 사공이라는 것도 우리 모델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추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색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색깔이라는 것은 자연계에 없는 속성이거든요.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계에는 빛의 파장 혹은 주파수, 돌아다니는 빛의 주파수가 다를 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뇌에서 색깔로 코딩하는 거죠.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까지. 근데 사실 뇌에서 저 색깔 코딩하는 게 동물 종마다 다 다르겠죠. 특히 빨간색을 보는 동물 종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주 똘똘하다고 귀여워하는 강아지들도 빨간색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강아지들은 이렇게 보고 있을 거고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뇌가 다르니까요. 뭐 이렇게 종이 다르다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뇌가 다르니까요. 같은 환경에 있지만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색은 기호일 뿐이다. 실제하는 것은 오로지 명화입니다. 색깔이라는 것은 뇌에서 만들어낸 환상 같은 것이죠. 환상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좀 약간 이제 평가절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게 모델이에요. 뇌에서 만들어낸 모델인 거죠. 우리 뇌에서 만드는 모델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PDF랑 애니메이션이 다 깨졌네요. 뭐 당연히 이게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인데 안 굴려봐도 아시잖아요. 이게 똑같을 거라는 거를.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내가 똑같다는 것을 아무리 알고 봐도 똑같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뇌가 가진 모델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난 이상 이 모델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자연, 이 세계를 직접 볼 수 없어요. 뇌라는 모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잘 안 믿어지시죠? 이게 같다는 게. 이거 엄청나게 재밌는 건데 애니메이션 안 나오네.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뇌 시각체계가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이 장면들은 그대로 어떤 뭐 복잡한 필터링 거치지 않고 일단 뇌 머리 끝 뒷꼭지까지는 쭉 흘러갑니다. 이 신호들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 뒷꼭지까지 온 신호들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머리 위쪽으로 가고 하나는 머리 옆으로 가요. 그걸 각각 where pathway랑 what pathway라고 불러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밤에 뭐가 휙 지나갔어요. 여기에 뭐가 휙 지나갔다는 걸 아는데 그게 뭔진 몰라요. 고양이인가? 비닐봉지가 날아갔나? 그러다가 잠깐 후에 그게 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뭘 봤을 때 그게 어디 있는지를 인식하는 뇌랑 그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어디 있는지를 인식하는 뇌 체계는 색깔 정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색깔 정보를 빠뜨리고 가요. 그럼으로써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뇌는 색깔 정보를 가지고 가면서 처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사회적 동물 호모사피엔스로 살아가면서 무엇인지 인식해야 되는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양이 꼬리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저기 이미 제목에 적혀 있죠.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고양이 꼬리 부분에 다 모여 있어요. FFA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은 신경세포가 특별하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받은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사람 얼굴 같은 패턴을 보기만 하면 완전 흥분해서 날뛰는 거예요. 이런 신경세포들이 얼굴을 인식하는 세포들이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원숭이들도 있어요. 원숭이들의 실험을 해보면 실제 원숭이보다 약간 만화처럼 그려놓은 카툰처럼 그려놓은 얼굴 패턴에 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얼굴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특징을 잘 잡아서 패턴으로 인식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딱 보고서 뭔지 전혀 인식을 못 하시겠죠? 못 하시겠죠. 이 그림은 제가 답을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그림인데도 사실상 잘 인식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여준 부분은 여기쯤에 일부 구간이었고, 좀 더 줌아웃한 멀리서 본 건데, 멀리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감 원료 혹은 빛의 다른 주파수들에 의해서 뭔가를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척클로스라는 화가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본답니다. 안면 실행증, 안면 인식 장애라는 한 1.5% 정도에서 3%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주변에도 보면은 명함 주고받으면서 제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뵈서요. 언제 뵌 적이 있었나요? 이런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이 척클로스라는 화가는 굉장히 집요하게 사람 얼굴에 대한 작품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작품입니다. 카이스트에 걸렸던, 대전 비엔날레 할 때 카이스트에 걸렸던 작품인데, 페이스 클라우드 구글에 쳐보시면은 그냥 상상하신 그대로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사람 얼굴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민감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 얼굴을 찾아내려는 세포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 얼굴이 아닌 걸 알고 봐도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뭔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입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다 우리가 가진 이 모델, 우리 뇌가 가진 모델의 오작동이죠.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사람 얼굴을 인식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 보고서 막 사람 얼굴 찾았다고 막 알람을 줘요. 오탐이잖아, 오탐. false positive. 오류잖아, 오류. 그 오류들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오류를 가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AI 용어로 말하면 하여간 폴스 포지티브를 줄이면 민감도가 올라가잖아요. 센시티브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에 대한 지도라는 거예요. 지도, 맵, 모델. 그 지도를 뇌가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탐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도.
혹시 뭐 맨사 테스트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자, 맨사 있으세요? 맨사 테스트 보면은 이런 문제 풀거든요. 되게 쉽잖아요, 그죠? 결국 예측하는 문제인데요. 패턴 가지고 앞에 있는 거 8개 가지고 9번째 거 맞춰봐. 36번쯤 가면 쉽지 않습니다. 저 패턴을 가지고 그 다음 패턴을 예측하는 문제. 패턴 인식도 필요하지만 어떤 인과관계, 예측에 대한 문제, 인과율 이런 것들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 뭐 한 150쯤 넘어가고 못 풀면 한 148쯤 되고 막 이럴 거예요. 이 그림은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인데 비너스는 굉장히 이상하게 태어나요. 바다에서 어떤 복잡한 일로 인해서 태어나는데 그 비너스가 땅으로 떠내려오는 장면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기 저 두 친구, 이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들일까요? 저 친구들이 비너스한테 땅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 서풍의 신 제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화를 만들면서 비너스가 바다에서 육지까지 오는 그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 원인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제피로스라는 서풍의 신을 등장시켜서. 제가 색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코딩 같은 것인데 저는 원인에 대해서도 인간이 엄청나게 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는 어떤 두 현상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원인을 나름 찾아냅니다. 그게 실제든 아니든 만들어내는 거죠. 없으면 만들어내야 돼요. 그 원인을 모르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원인을 끝까지 만들어내고야만은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뇌가 하는 이러한 일들, 패턴을 인식하고 인과율에 대한 해석을 해내는 이러한 일들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된 일,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인공지능도 세계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IQ가 얼마나 되나요? 요즘 LLM들 IQ가 한 1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0이면 이제 의대생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IQ 영역이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꽤 좋은 거죠. 근데 금방 더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2024년만 해도 그랬었는데 2025년에는 대부분의 LLM 모델들이 100을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 평균값보다 다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IQ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고요. 그러한 모델, 그러한 우리가 IQ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능, 그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우리 같으면 뇌 안에 들어있다고 하겠고,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저 레이턴 벡터, 레이턴 스페이스, 임베딩 스페이스, 제가 이 강연에서 표현하기를 숨겨진 차원이라고 표현하는 저 공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공간에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서 벡터로 만들어서 표상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임베딩 스페이스, 숨겨진 차원이라는 공간은 단지 2차원, 3차원의 공간이 아니겠죠? 수백 차원의 공간일 거예요.
그 수백 차원의 공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현상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좀 더 유사성이 있는 특징들을 표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임베딩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유용하냐? 만약에 저 X1이라는 개 이미지가 E1이라는 이미지로 표상이 됐다고 해봐요. 빨간색. 파란색 개는 이 파란색 점으로 표상이 되어 있다고 해봐요. 저 숨겨진 차원, 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점이 찍히지 않은 중간쯤에 어딘가에 점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점이 표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임베딩 스페이스를 만들 때 잘 만들었다면 저 오렌지색이 표상하고 있는 점은 빨간색 점과 파란색 점이 가진 특징들을 조합한, 컨비네이션을 한 결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두 개의 이미지의 중간쯤 되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절한 디코더만 가지고 있다면 저 한 점을 실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없는 많은 강아지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챗GPT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예술로 활용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공지능 학습에 다시 집어넣어서 활용하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블러스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에 가트너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라고 할까요? 보고서 쓰는 회사예요. 여기서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키워드를 출발시킵니다. 이때 이미 신세틱 데이터, 합성 데이터라든지 제너러티브 AI라든지 파운데이션 모델은 꽤 높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2023년에 데이터 센트릭 AI가 조금 더 올라가고, 합성 데이터는 이미 기술에 대한 뭔가 놀라운 혁신성, 새로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 데이터 센트릭 AI라는 키워드가 교체됩니다. AI 레디 데이터라는 키워드로 교체됩니다. 데이터 센트릭 AI가 아니라 AI 레디 데이터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 전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충분히 준비가 됐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은.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신세틱 데이터 만들고, 생성형 AI 만들고 막 이렇게 난리 난 시대에 여전히 데이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 종합병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촬영하고 의사 진단을 받아보고 처방받아서 치료를 하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가 오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엑스레이 이미지 촬영 같은 신경망 모델을 통과하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개선까지, 치료까지 하는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는 합성 데이터예요. 이거는 치료 개선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특히 합성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의미하죠. 세 번째는 저희가 엑스레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패블로스코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 샘플 하나하나예요. 이미지 하나, 뭐 텍스트 하나, 뭐 뭐든 상관이 없어요. 저런 이미지들을, 텍스트를 다 인베딩 스페이스에 올려놓고 시각화하면서 관찰할 수 있게 만드는 인터랙티브한 도구입니다. 하나씩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가트너 보고서, 올해 초에 발간한 가트너 보고서에 데이터 품질 파트, 데이터 퀄리티 파트에 3개의 기업이 언급이 됐는데, 어노말로 IO라는 회사와 쉘프라는 회사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패블러스고요. 어노말로는 미국에서 투자 유치금만 1,000억이 넘어요. 쉘프 IO 투자 유치금이 700억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비즈니스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고, 물론 패블러스도 지금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인데 PDF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데이터 품질 인증이라는 그런 심사도 있고, 인증기관들이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 AI 학습 데이터, AI 학습 관점에서 완벽한 표준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표준이 없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캐글이라든지 뭐 여러 데이터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캐글, 허깅페이스, AI 헙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품질 진단을 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450종의 새 이미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학습시키는 학습 데이터인데요.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클래스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클래스별로 보여주기도 하고, 저희가 인베딩을 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하나의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랑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 유사한 이미지들을 뽑아줘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사한 이미지들을 저렇게 뽑아냅니다. 저게 아까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가까이 있는 녀석들을 차례차례 뽑아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인베딩 스페이스에 데이터를 왕창 올려놓고 나면은 저런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뭐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일정한 구역에 밀집되어 있는지, 많이 모여 있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허허벌판에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데이터가 밀도가 높다는 것은 지금 우리처럼 주변에 데이터들이 많다는 뜻이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학습 관점에서 중복 데이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들이구나, 카피 앤 페이스트에 해당하는 거의 차이가 없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데이터에 대한 밀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밀도 차트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덴스라는 것은 밀도가 높은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밀도가 낮은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애완견, 그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사진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을 보면은 밀도가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굉장히 밀도가 높은 클래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을 인베딩 스페이스에 놓고 봤을 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럼 이 데이터셋은 왜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덩어리일까? 라는 탐구를 시작해야겠죠. 내가 데이터에 대한 품질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밀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와, 이 데이터셋은 군데군데 굉장히 밀도가 높은 지역이 존재한다. 그 말은 중복된 데이터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 아까 보였던 깃털 차트, 깔끔한 깃털 차트가 아니고 이렇게 흩뿌려진 상태는 대부분 중복 데이터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밀도 차트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저 클러스터 2개 있는 거라든지 밀도가 높은 이미지들은 나중에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도가 낮은 영역이 있어요. 데이터를 봤는데 스타벅스 컵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탄불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장인이 만든 유리컵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터키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컵들은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AI 모델이 잘 작동하게 하려면. 그럴 때 합성 데이터를 쓰는 거고요. 올해 초에 아까 그 보고서와 다른 보고서입니다. 다른 같은 보고서에 합성 데이터 기업으로 저희 페블러스가 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합성 데이터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2021년에 창업할 때만 해도 국내에는 거의 없었고 해외에는 그래도 꽤 많이 생기고 있던 추세였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현대차, 한화비전, 뭐 여러 해병대 수요로 만들었던 합성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학습 모델, 학습시키는데 활용이 되었었고, 뭐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포맷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저희는 뭐 이미지라고 그런다면 컴퓨터 그래픽스 아니면 생성 AI를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도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낸 인베딩 스페이스 있잖아요. 저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서로 결국 인공지능이 패턴 분류하는 문제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선 긋는 거잖아요. 선을 잘 그어서 A냐 B냐 패턴 분류하는 문제인데, 그 선 경계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잘 패턴 분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경계에 있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성 데이터 만드는 방법들을 비교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면 합성 데이터가 인공지능 성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지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합성 데이터의 뭐 이제 예시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면, 뭐 새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합성 데이터, 또는 그 국방에서 해안을 감시하는 카메라에 달려있는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북한군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막 우물폭탄, 삐라, 뭐 드론 이런 것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게 되고, 이것도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폐플라스틱 병이에요. 다 플라스틱 병들인데 병 분류하는 모델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합성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합성 데이터들이 쭉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인데만 얘들이 이제 왜곡되는, 찌그러드는 그런 이제 저희 모델링을 다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저 플라스틱 병을 찌그러뜨려서 폐플라스틱을 인식할 때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성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것도 쥐가 다니는 장면인데 사람이 일일이 레이블링 할 수 없거든요. 쥐의 앞다리, 뒷다리, 꼬리, 척추뼈 이런 쥐의 포즈를 알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 레이블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성 데이터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도 식판 칼로리 분석하고 잠만량 분석하는 회사 만든 합성 데이터요. 이런 것들은 컴퓨터 그래픽과 생성의 AI를 같이 동시에 씁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품질도 중요하다. 이거는 현대차에서 요구해서 만들었던 그 어린이 통학 차량에 들어가는 합성 데이터입니다. 사진 가지고 3D 모델 만들어서 그 사진의 뒷면을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요즘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포스텍이랑 같이 개발해서 논문도 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페블로스코프, 그 엑스레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러 점들은 이미지 하나하나 1대1 매칭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어떤 점을 클릭했을 때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잖아요. 저 네트워크는 실제로 자기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겁니다. 저 네트워크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 인베딩 스페이스는 실제로 한 50차원, 80차원, 120차원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계산한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 우리가 2차원으로 보기에는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밤하늘의 별자리를 봤을 때 가깝게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가까운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멀어도 가까울 수 있고 가까워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두 덩어리가 보이죠? 클러스터가 두 개가 보이는데 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좀 속이 비어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데이터셋은 가장 크게 분류되는 특징이 속이 차 있느냐 비어 있느냐구나. 그게 명확하게 두 개의 패턴으로 클러스터링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특징적인 클러스터가 보이진 않죠. 하지만 어떤 한쪽 측면에는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고 다른 쪽 측면에는 이런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점들은 모두 다 파일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클래스 단위로 1은 1000장이고 2는 2000장인데 3은 10장밖에 없으니 3을 더 모아야겠다. 이런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이 1000장이 있는데 이 1000장은 충분히 다양한가? 이런 생각은 또 해봐야 되는 거죠. 8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이미지들이 다 쓸만한가? 충분히 다양한가? 중복되어 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까 그 노이즈 끼어있는 그 파일들은 싹 다 걷어내면 좋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런 노이즈 가득 찬 파일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라도 더 추가를 해야겠죠. 지금은 산불 데이터입니다. 산불 데이터
뭐 이쪽 비교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산불 데이터 중에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사실은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 프레임을 따오면 이미지 개수를 엄청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드론이 촬영하는 그 장면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변화하겠어요?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이미지들이거든요. 다 중복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다 중복 데이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연기가 피어나는 그러한 그 장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임베딩 스페이스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연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이 슬라이드가 왜 안 나오죠? 이게 재밌는 건데. 드론이 이동하면서 촬영했을 때 변화하는 그 양상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도 이동하는 그 라인으로, 경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약간씩 반영된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점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 얘기할 때, 야, 되게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차원적인 사고를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이 숨겨진 차원, 그리고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차원적인 사고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고차원적이라는 것은 모든 피처, 모든 특징을 다 헤아려서 판단을 한다는 거고, 저차원적이라는 것은 거기서 일반화하고 추상화하고 범주화해서 나만의 임베딩 스페이스로 가져와서 정말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연한 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저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상화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반화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얻은 지식을 다른 데서 가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경험을 일반화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저차원적인 사고야말로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분쯤 되면 한번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낌상 시간이 그쯤 됐을 것 같았고, 혹시 질문 지금까지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개 받고. 네. 혹시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인코더 모델이 따로 있으신가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코더 모델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네네. 이 인코더 모델은 이제 임베딩 스페이스를 만드는 그 신경망을 뜻하는 건데, 이제 널리 알려진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학습시켜서 쓰기도 하고, 뭐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 데이터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그럼 고객이 사용하게 될 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따라하시는 건지 아니면 고객이 사용하는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이제 인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이제 그 모델이 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 태스크에 맞춰서 또 인권 모델을 쓰게 되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를 주게 되고요. 네. 인공지능 개발자이신 것 같군요. 수준 높은 질문.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이미지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스케일링하고 합성하고 애니메이션 만든다 이거는 알겠는데, 이런 한국어 텍스트 같은 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성을 하고, 아니면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왜냐하면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환각 형상이 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를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환각 현상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화하고 추상화하고 범주화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것을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상위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것을 만들 때 환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지금은 사람이 샘플링해서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도 뭐 한 10만 장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 다 보겠어요? 품질 인증 그 기관에 의뢰를 해도 다 안 봅니다. 못 보죠. 그거를 랜덤 샘플링을 해요. 랜덤 샘플링해서 이제 하나씩 열어서 레이블링이 잘 됐나, 아니면 이 이미지 뭐 화질은 어떤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보는 건데 저희는 그거를 인베딩을 해서 봤을 때 어떤 특징에 의해서 같은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떨어지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패블로스콥을 통해서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서부터 이제 검수를 시작하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 탐구, 검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LLM 환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전문가가 읽어보지 않는 한 뚜렷한 이제 방법은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랜덤 샘플링 할 거냐, 우리처럼 인베딩을 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볼 것이냐, 이제 아직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시다가 성공을 하신 건데 아마도 애들이 내부에서 AI 기술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인사이트나 기회들이 있으셨겠구나 추측해봤고요. 그런데도 왜 이런 더 합성 생산이나 품질 개선하는 쪽으로 더 방향성을 잡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AI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네,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신 거죠? 네. 쪽으로 통합을 네. 근데 뭐 이제 AI 서비스를 만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결국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은 그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또 피벗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거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런 모델들이 그 서비스를 해버렸을 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고 등등의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낮은 반면에 경쟁력을 갖추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MLOps 그런 플랫폼들도 있고 기술들도 막 있잖아요. 저희는 데이터옵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 AI 기업들이 혹은 전통적인 산업군의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만들고자 할 때 그 시작점이 뭐냐?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어떤 한 도메인 분야의 버티컬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를 만들고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고 저희의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3년 전이니까요. 이미 저희가 3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봤을 때는 또
저런 것들은 그냥 뭐 생각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앞서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창업하실 때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한 그런 AI 서비스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궁금합니다. 야, 지금 새로 창업한다면이라는 생각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했을 때는 에이전틱 AI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고객이 받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고객이 뭔가를 요청해야 되고 아니면은 뭔가 판단해야 되고 가져가서 또 뭔가 활용하는 단계가 뒤에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하고 자율적으로 데이터가 마치 우유 배달 되듯이 고객들에게 배달되도록 하는 게 저희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시는 이제 서비스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별 서비스에서 좀 더 에이전트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시면 뭐 다른 서비스들로 피벗하거나 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가 좀 좋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서 처음 데이터를 모집할 때 어떤 좀 그 생각을 가지고 모집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인 건가요? 저는 학부모들하고 교사들의 그 어린이집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을 좀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이에 대한 발달 데이터를 좀 모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작품을 분석해주는 그 서비스를 제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작품을 분석하면 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 비슷한 회사들 몇 개 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수집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아이들의 작품에 뭐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희귀 케이스를 얻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어린이집 교사하시다가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작품, 그림 작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림 작품은 이제 레이블링이 문제겠죠. 어쨌든 미술치료사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판단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결국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일일 것 같고, 결국 전문가를 고용하셔야겠네요. 그 작업을 해주실 분을. 그래서 그렇게 정답을 만들면 그 정답을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시켜서 그림만 오면은 뭔가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 그 전문가 확보, 누군가 같이 해줄 사람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지능의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으시는지? 네, 이건 패스. 패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에이전트 AI가 넥스트 모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전트 AI라는 서비스가 우리 생활에 제대로 침투해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나머지 세 번째 질문은
그럼 그 과정에서 혹시 컴퓨터 인터페이스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힘이 작용할 거리가 있을까 궁금해요. 세 번째 질문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역할? 맞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은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는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 코딩 되게 잘해주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가 프론트엔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럼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말만 하면 고쳐주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UI를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그 공장형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엣지 포인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피그마 얼마 전에 상장했잖아요.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던데. 여전히 그런 공장형 유저 인터페이스의 미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지. 와, 너무 신선한 질문인데. 일단 두 번째, 에이전트. 결국 에이전트는 뭔가를 자율적으로 하는 AI를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덧붙이는 건데,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캡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AI들을 조율하는 혹은 작업 순서를 지시하는 이런 것들이 갖다 붙어서 에이전트라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정의는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니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의 그 작업 지시서라고 할까요? COT라고 부르는 것들, Chain of Thought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데이터들이 아직은 이제 여러 전 도메인에 걸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데이터들이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로봇이랑 결합되면 더 강력해질 것이고 요즘에 로봇 산업이 활황인 이유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COT AI만 붙으면 로봇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척척척 해내는 정해진 일만 하지 않고 그런 데이터가 가장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패스한다고 농담식으로 하긴 했지만 인간의 존재 이유요? 레종됐들을 글쎄요. 인간이 뭘 꼭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한 이유를 AI와의 경쟁 혹은 뭐 다른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세돌 같은 기사들도 AI를 만나고 은퇴했잖아요. 그런 은퇴하는 과정에서 프로기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동안 천재 프로기사로서 살아왔고 바둑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바둑을 펼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알파고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은퇴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우리가 뭐 이세돌 그 기사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끝장난 게 아닌 것처럼 또 다른 보드게임도 만들고
이세돌 구단이 보드게임을 3개나 만들었어요. 코리아 보드게임즈랑 보드게임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유니스트 교수가 됐어요.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서 또 바둑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세돌 인공지능에 대한 책도 쓰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이 계속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특정한 기능만을 위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한정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좌절할 순간이 오겠죠. 하지만 나의 툴이 하나가 아니라 8개, 9개, 10개쯤 된다면 그것들을 언제든 자유자재로 꺼내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보람 있는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UI는 너무 신선한 질문이라 제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너무 신선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감사하고 끝나고 좀 대화를 나눌 수 있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누실 대화가 있을까요?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특이점에 대한 얘기예요. 기술적 특이점. 특이점이 올 거라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고 지금은 그게 진짜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할 수도 있는데 그 특이점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점, 태도,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좀 짚어보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이면은 코로나가 이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와, 정말 우리 내가 살아있는 시대 중에서 가장 다크한 시대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뭔가 다시 준비를 하면서 열었던 컨퍼런스였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같이 했던 저 하정우 박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졌죠? 저랑 동갑이네요. 지금 뭐 코드 컨퍼런스라는 컨퍼런스였었고 그때 제가 특이점에 대한 강의를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한 번도 그 강의를 그 내용으로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청을 받고 만든 강의였고 사실 특이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근데 어쨌든 그날 강의를 하고 막 패널 토론도 하고 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시기를 되돌려서 거의 9년 전이고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 될 것 같네요. 알파고 2016년에 왔을 때 이 KBS 스페셜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이게 저고요.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 첫 번째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저는 그 실시간 중계를 이렇게 보면서 서봉수 구단하고 해설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떠니 저떠니 바둑이 어떠니 하면서 제가 이세돌 구단의 돌을 따라 놓고 서봉수 구단이 알파고 돌을 따라 놓으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을 찍었었어요. 이 사람 데미소 서비스는 바둑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순간을 만들고 싶어 했고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죠. 바둑이 끝나기 전에 이 바둑이 졌다는 거를 알게 된 순간에 제 표정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생중계 하시는 아나운서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고요. 어쨌든
혼란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저를 이제 그 전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해서 40분 동안 저를 설득하셨어요. 내일 아침에 KBS로 와서 방송을 찍자. 근데 저는 무슨 아무튼 그날 바둑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신없게 인터뷰를 막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BS 9시 뉴스에 나갔습니다. 9시 2분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길 정도로만 이기면 되는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알파고가 이겼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큰애인데 저 당시에 초등학교 뭐 4학년? 지금 고등학생이 됐으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리고 하사비스가 딱 한 번 강의를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카이스트 바이오메 뇌공학과에서 박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서 강의를 한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나요? 바둑을 두기 전이었기 때문에 강의 섭외할 때만 해도 지금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사비스 강의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저 하사비스는 작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은 노벨 물리학상 기사예요. 노벨 물리학상이 먼저 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하사비스는 그 다음날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놀라운 일이죠. 노벨 물리학상도 AI, 화학상도 AI.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제가 세종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썼던 제 신문 기사들 뭐 하여간 알파고에 대한 강의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알파고 강의를 오랜만에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제가 알파고 강의를 하고 이세돌 구단이 와서 강의를 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패널 토의를 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알파고 강의의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세돌 구단이 와서 내 강의를 듣고 같이 얘기를 나눴다는 게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되게 말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잘 통하고 어쨌든 2017년에 알파고가 와서 알파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세돌 구단의 알파고보다 더 잘하는 알파고한테 커제 구단이 바둑을 들어가는데 알파고를 누가 알겠어요? 이 세상에? 이세돌 구단이 해설을 하고요. 커제 구단은 바둑을 두죠. 근데 바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바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랭킹 1위 커제 구단. 이 멘탈 게임 세계 최강자가 엉엉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보다도 10년 전에 97년에 10년이 아니죠. 20년 전에 97년에 딥블루가 이런 일들이 체스 챔피언을 이기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아저씨가 되게 즐거워 보여서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심각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되게 심각한 일이고 그 당시 뉴스위크의 The Branch Last Stand라고 해서 뭐 번역하자면 마지막 보루?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였는데 사실 뭐 체스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너무 호들갑이었고 바둑을 이겼다면 저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됐죠. 어쨌든 AI라는 것은 네로우 AI, 제너럴 AI, 슈퍼 AI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통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뭐 weak AI, 뭐 strong AI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로우 AI라는 것은 뭐 한 가지 기능만 잘하는 AI인 거죠. 그 당시 알파고가 우리 사회에 불러왔던 토론거리라는 것은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가 인류에게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지배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팽배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세 단계에 있어서 슈퍼 AI라고 부르는 초지능, 이게 바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지점일 거예요. 물론 특이점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또 정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특이점을 가장 먼저 얘기를 꺼낸 사람 폰 노이만이 58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는 저런 특이점이 올 것이다 라는 싱글러리티 얘기를 처음 했었고요. 65년도에 어빙 존 굿이라는 사람이 초지능 기계를 만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기계는 자신보다 더 나은 기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지능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계속 생겨서 결국에는 인간이 만드는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다. 그 이후로는 알아서 얘가 만들 테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고,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나를 계속 만드는, 자가 발전하는 이런 느낌이죠. 93년에 버너빈지라는 사람은 30년 내로 우리 인류 시대는 끝장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30년 이후라는 시점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술 발전을 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특이점이라는 거를 누구나 들어봤을 만큼 대중적으로 만든 사람은 레이 커즈와일의 저 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6년에 나온 저 책보다는 2013년에 나온 마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특이점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도 인공지능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에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또 신간을 또 냈죠. 3년에서 8년 사이에 인간의 범용지능을 보유한 기계가 등장할 것이다. 사내 정치하고 농담하고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한 게 몇 년도였냐? 70년이었어요. 마빈 민스키가 한 말입니다. 저 사람도 천재잖아요. 2017년에 이제 AI 대기업들이 이런 논쟁, 이런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이제 바이럴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하이테크 산업의 선전 아니냐? 이미지 메이킹 아니냐? 이렇게 좀 특이점이란 게 뭐 신화에 불과하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쨌든 특이점이 기술, 결국 인공지능의 그 지능이라는 게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이 언제 올 거냐라는 얘기였고, 이제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그 특이점입니다. 사실은 슈퍼 AI, 제너럴 AI와 슈퍼 AI 중간쯤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져보자면 특이점이 언제 올까? 혹은 오기는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두 번째는 특이점이 아니라 일반 인공지능은 언제 올까? 라고 질문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기 위해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빠른 사람들은 2029년 혹은 2200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범주고요. 2022년에 구글 엔지니어가 람다랑 대화하다가 와 이거 내가 얘랑 지금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막 얘기하면서 뭔가 막 대화록을 공개해버려가지고 잘렸죠, 이 사람. 결국 잘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2013년 영화 허에 나왔던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죠.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느끼게 되잖아요. 로봇을 왜 저렇게 학대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고철덩어리를 보면서도 그런데 모니터를 통해서 대화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사람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인 거지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와는 별개의 일이에요. 내가 느끼는 거지. 그래서 AI가 의식을 가지는가? 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AI가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대해서도 아직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요? 일반 인공지능과 의식은 또 다른 얘기니까요. 네 번째는 특이점 이후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유토피아일 것이냐, 디스토피아일 것이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화두가 막 버무려져 가지고 이제 뭐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은 누구는 뭐 특이점이 벌써 왔대, 뭐 온대. 근데 알고 보면 일반 인공지능이고, 그러니까 뭔가 기사를 볼 때 굉장히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구분해서 보면 좀 사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 인공지능, 의식, 특이점 이후 이런 것들이 다 아마 다른 시점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일 거고 저는 일반 인공지능이 먼저 혹은 의식이 있다고 느끼는 게 먼저일 것이고 특이점은 이제 더 나중에 올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AI 연대기를 들려드리면서 10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데미스 하사비스가 AGI,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누구나 최첨단 AI 기업이라면 이게 목표예요. 지금 LLM 만드는 것들은 다 그렇죠. 머신러닝은 1980년대 시작했고 딥러닝은 1910년대 시작했어요. 지금 25년인데 15년 만에 벌써 일반 인공지능을 꿈꾸는 시대가 된 거죠.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때 당시에 데미스 하사비스가 아직도 멀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도 멀었다. 공상과 SF 같은 소설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하고 일반 인공지능은 다른 개념인 거예요. 특이점은 굉장히 멀어 있는 얘기였고요. 알파고 왔던 같은 3월달이죠. 소피아라는 로봇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피아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인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소피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인류를 멸망시켜버릴 거야. 라는 대답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나게 바이럴이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거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소피아 개발한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광고였다고 생각해요. 마케팅 포인트를 위한 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리 카플란은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데 2016년에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미신일 뿐이다. 무슨 AI가 폭동을 일으키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 2017년에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과학이냐 픽션이냐 이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죠. 일론 머스크도 있고 하사비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저 주제로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를 제외하고 모든 패널들이 언젠가는 초지능이 가능하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초지능을 과연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어려워해요. 하지만 하사비스만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앤드류 융 아시죠? 2017년에 사악한 초지능의 등장을 걱정하는 것은 화성의 인구 과잉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 약간 일론 머스크 꼽주는 거죠.
무슨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냐. AI 마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굉장히 AI 몇 명이죠? 18명 하여간 넘게 AI 구루들이 자기 이제 의견을 쓴 책인데,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예측을 당시로서 한 10년에서 180년까지 평균으로 보면은 한 2099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던 시절이었어요. 요수아 벤지오 초지능까지는 한참 멀었다. 베리파하다. 오렌 에치온이 기계학습이란 용어는 우리가 학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인간의 고유한 것인데 그걸 기계가 학습한다고 하냐. 우리는 여전히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숟가락으로 떠먹이고 있잖아요. 개발시킬 때 데이터 모아야 되고 학습시켜야 되고, 이제 그러다가 GPT-3가 나와서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고 의식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막 자기 입으로 하질 않나? 코비드 19에 대해서 뭔가 예측, 굉장히 상황 설명을 잘 해내지 않나? 하지만 언어 모델에서부터 일반 인공지능, 초지능이 탄생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죠. 얀 누쿤이었던 거고, 오픈AI에서 만든 달리가 이때 2021년에 처음 나왔어요. 정말 생성형 인공지능, 그 이미지 만드는 인공지능으로서 정말 너무 신기하고 혁신적이었어요. 진짜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테드 창 아시나요? SF 작가자, 엄청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이 뉴요커에 기고한 게 있어요. 뉴요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에 필요한 최후의 발명품이 탄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인간이 뒤처질 일은 없다. 인류의 운명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F 작가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소설을 쓰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람다가 나왔고요. 아까 구글 엔지니어 막 해고되고 할 때가 이때였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중에 떠있는 에너지 구체일 거야. 제가 그 당시에 달리로 그려봤을 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달리, 람다 이런 것들이 2021년부터 이미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정도는 지금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닌데 하여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리뷰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일리아 수츠케버가 요즘 나오는 초고대 모델들이 약간 의식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합니다. 일리아 수츠케버는 누구죠? 오픈AI의 코파운더고요. 힌튼 교수에서 박사 받았고, 하여간 알렉스 모델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은 분 계시려나? 그런 사람입니다. 얀 누쿤,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무슨 의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리트윗을 합니다. 달리2가 나왔죠? 와,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신기하다. 막 그때 당시 그랬어요. 달리2 막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보고, 와, 이게 진짜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신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모델이 공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누가 프롬프트를 이제 부탁하면은 이미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 서비스를 좀 하고 있었어요, 트위터로. 22년 4월에 그거 이제 가장 큰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왔었고요. 이때 처음으로 인간의 평균 능력을 넘어선 초거대 모델. 저 때 당시에는 초거대 모델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에 또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론 머스크 2029년이 뭔가 마일스톤이 될 것 같다. 그때까지 AGI가 없다면 나는 엄청 놀랄 거야. 와, 4년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4년이나 남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4년 안에 AGI 같은 거 진짜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드네요. 게리 마커스, 과연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우리 1억 원 내기 할까라고 그 일론 머스크한테 내기를 걸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게? 아무 말 대꾸도 안 합니다. 1억 원 같은 푼돈으로 무슨 내기를 거냐 막 이런 건데 파티라는 게 나왔고 2022년 11월에 또 챗GPT가 나왔고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이제 전환점을 넘어선 느낌이었죠. 그리고 2023년에 GPT-4가 나오면서 여기서 말하는 많은 AGI라는 것에 시초가 될 만한 뭔가를 사람들이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정신없고요. 그 이후로는 뭐 2023년 겨우 이제 GPT-4까지 있는 그림인데 이후에도 뭐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LLM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도 뭐 국가대표 AI,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만든다고 하는데 다 이 AGI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특이점은 좀 많이 남았을 것 같고요. 뭐 일반 인공지능까지는 일론 머스크나 일리아 수츠케버, 레이 커즈와일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말이 맞지 않나. 30년이나 걸릴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수츠케버만 저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 디스토피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고 아마 제너럴 AI 초입쯤 아닐까요? 지금이 매우 중요한 AI 대전환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